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3일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로서 새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궁금해서 검색한 내용들과 뉴스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따라 이번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일단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챗GPT가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현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6월 3일 11시에 보도한 내용인데, 투표장에 나온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표 행사,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김윤옥 여사와 노년동서 투표, 권양숙 여사는 아들 노건호 씨와 봉하마을 인근에서 투표를 했다는 것을 보도했네요. 권영숙 여사는 봉하마을 근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투표하는 사진도 게재를 해줬네요.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았던 것은 자녀 임기로 알았는데 더 조사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이재명 투표만이 내란 멈추고 희망시대 열어 대선 당일 투표 참여 호석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그냥 계엄일 뿐 계엄에 대한 의회의 2차 탄핵 의결시 내란은 빼놓고도 계속 내란죄로 표현하는 게 우리 이게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뭔 얘기들인지 참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문수 씨는 괴물청통막을 마지막 기회에 정이 살아있다는 것 투표로 보여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선 투표일인 3일 괴물청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말하는 청통은 대만 청통이 아니라 나치즘 히틀러 청통을 말하는 것인가? 과거 독일 국민같이 되지 말자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윤 장관 내각과 용산 사무소에서 5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지도자, 현재로서는 영문판을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우리 윤 대통령을 윤 장관이라고, 이런 건 제가 고쳐야 되지만 AI 번역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윤민식 코리아 헤럴드 6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14시입니다. 오늘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4월 헌법재판소가 그의 해임을 확정한 후 국가 최고위직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필요해졌습니다라고 보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새 지도자는 축출된 전임자가 임명한 내각과 윤 대표가 선택한 이전지인 서울 중심부 용산 사무실에서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래서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보궐선거로 했다 그러면은 자녀 임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가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또 하니까 이게 뭔 얘기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보궐선거냐 권위선거냐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권위로 인한 선거다. 또 뒤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뒤에 가서가 아니고 나무 위키에서 제가 검색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므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5년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또 나무 위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는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다 이번 선거 성격이, 그런 거는 얘기해주고 있지를 않네요. 자,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냐? 무조건 바꾸면 다 되는 거냐? 근데 그 새 대통령이 언제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민주당이 정부와 압도적 국회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 미국도 현재 근소한 차이지만 공화당 상하원과
정부를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트럼프 2.0 시대이다. 그간 한국민들은 정부를 보수당이 장악했으면 국회는 진보당이 더 선출되도록 지혜를 발휘했었다. 그렇다면 현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028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보궐 대선 선거라면 임기는 2027년에 그냥 끝나버리죠. 대칸의 임기가 먼저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런데 고리선거라고 또 확인이 됩니다. 뉴스상으로 뭐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확실하게 언론에서 갈아치기 뭐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도대체 새 대통령은 언제까지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좀 보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개헌 논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전까지 미국은 지금 다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장악했고 공화당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그 대통령은 국힘당 근데 보궐이 이제 두 달 전에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국회는 민주당 다수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이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고 국회도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럼 2028년 총선을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대통령을 민주당이 한다면은 국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가봐야 하는 얘기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봐서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나 현실은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아닌 것 같고요. 친중과 반중의 대립이 아니라 2028년도 총선도 친중 대 친중끼리의 세력 싸움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힘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확실한 친미 세력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정상화되길 전국 투표소에서 들어본 새 미래의 희망. 김수정의 5인이 CBS 노컷뉴스에서 투표소들을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서초사동 제3사 투표소 원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고요. 요 오른쪽 사진은 3일 부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 마련된 광안 2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자녀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고 각지에서 취재한 걸 모아가지고 보도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라면 한국은 중국, 북한에 접근해 일본,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할지 한국의 북한 연구 1인자 분석 곤도 다이스케가 JB프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세종연구소 부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정성장 박사하고의 2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단체인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의 대표로도 알려져 일본에서 지난해 한일 동시 핵무장 충격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었다. 한미동맹 일변도가 될 수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 관해서 이 씨가 대권 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도 했다.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설령 대만 유사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한국과는 무관한 것이다. 제 말은 홍례인 것 같다. 중국은 9월 3일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으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다. 벌써 대통령이 될 거로 알고 있는 모양이죠. 중국 애들은 아마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 반중 정서가 강하고 어차피 10월 말 11월 초 경주 에이펙을 주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쉽게 한국의 권유에 넘어가지 않는다. 문재인 지난 정권 때도 북한이 남측이 부름을 응하기까지 반년 이상이 걸렸다. 그것은 당분간 관망할 것이다. 이재명 외교는 실용외교다. 일본과도 사귀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용적으로 사귄다.
게다가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틀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이런 얘기도 전개를 했고, 부축한 진수 실패에 빠진 김정은이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하다, 이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경중 용납 안 하겠다는 미국, 외교력 시험 받는 한국 새 정부,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이 사설입니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실전에 들어간다. 그중에서도 트럼프발 외교 안보 격변 대처가 시급하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척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 샹글리라 회동에서 그러나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견지해온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과 협력, 경제는 중국과 협력 전략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양다리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양자택일의 압박이다. 나가타리 겐 방위상도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인 오션 원 코퍼레이트 에포트 어몽 네이션즈를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어려운 외교안보 시험에 직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상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는 뉴스들을 이렇게 뉴스가 아니고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방비증액, 주한미군 이동,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세 가지 물결을 일으킬 태세다. 아울러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누구는 현명하고 싶지 않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양다리론이고 양시론이고 이런 것들이죠. 양시론 좋습니다. 균형론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2.0 때는 그러면 안 된다. 확실히 반미로 나가든지 친미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야 생존하지.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친미 정책을 주도해서 박쥐 신사가 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친중해서는 안 된다. 망해갈 나라를 왜, 해체될 나라를 왜 친중하느냐. 그런 얘기죠. 미국이 패권에 진다고요? 천만의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스위스 비르히 빙하 붕괴 순간 포착 공포 영상 파문. 조 에드워즈 뉴스위크에서 일본판으로 보도된 얘기입니다. 동영상인데 산 꼭대기 정상에서 조금씩 그 빙하가 붕괴돼서 내려오던 게 진흙과 물 이런 거로 해서 거의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 사진이고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이고 그 내려온 그런 충격에 의해서 건너편 산까지 그 먼지나 이런 구름화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을의 약 90%가 괴멸 상태에 있다. 게다가 산사태에 의해 강이 막혀서 홍수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가 우려됐기 때문에 직전에 피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유럽 최대의 빙하군을 안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근년 빙하의 질량이 현저하게 상실되고 있어 이번 붕괴는 그 심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스위스 환경부 장관 알베르토 레이스티시는 기자회견에서 이 재해를 이상한 사건이라고 표현, 집을 잃을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고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6월 3일 파트 2
밤새 밤잠을 못 주무시고 선거 개표 방송을 보실 분들도 많겠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